역사를 바꾼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죠. 그런데 그게 꼭 거창한 전쟁이나 정치적인 사건만은 아닐 때가 많아요.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고대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순간에 관한 겁니다. 성문 앞에서 한 남자가 내린 아주 개인적인 선택이 어떻게 한 가문의 운명을 넘어 한 나라의 역사를 통째로 바꾸게 되었는지 그 흥미진진한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. 자, 바로 이 남자. 한 가문의 모든 미래가 이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. 말 한마디에 한 가문이 완전히 사라질 수도, 아니면 기적처럼 구원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. 과연 그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? 이 선택의 무게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 이야기가 시작된 배경부터 좀 살펴봐야 합니다.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나옴이라는 한 여인에게서부터 출발합니다. 어떻게 텅 비어버린 이 가문의 마지막 희망이 한 남자의 어깨에 달리게 됐는지 그 절망적인 상황부터 한번 들여다보죠. 나오미의 삶을 보면요. 정말 말 그대로 텅 비어버렸습니다. 남편이 죽고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났어요. 먹고 살 길도 막막한데 이제 마지막 남은 땅마저 남의 손에 넘어갈 위기에 처한 겁니다. 이건 그냥 가난해졌다는 차원이 아니에요. 가문의 이름도, 대를 이을 후손도, 모든 게 그냥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한 거죠. 근데 이 깊은 절망 속에서 정말 신락 같은 희망의 불씨가 하나 있었습니다. 바로 고대 이스라엘의 아주 독특한 관습인 기업 무를자 제도예요. 이게 뭐냐면요. 그냥 법 조항이라기보다는 위기에 빠진 친척을 구해야 하는 일종의 사회적 의무 같은 거였어요. 빚 때문에 넘어간 땅이 있으면 다시 사주고, 또 자식 없이 죽은 형제가 있으면 그 과부와 결혼해서 대를 이어주는 그런 사회적 안전망이었던 거죠. 나오미에겐 이게 정말 마지막으로 붙잡을 수 있는 동아줄이었습니다. 자, 이제 운명의 순간이 펼쳐질 무대, 바로 성문 앞으로 가보겠습니다. 옛날의 성문은요, 그냥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 아니었어요. 여기가 바로 법정이고 시장이고 모든 계약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뭐랄까 오늘날의 광장 같은 곳이었죠. 보아스가 이 문제를 처리하는 걸 보면 정말 신중합니다. 이걸 그냥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해결하지 않아요. 딱 성문으로 가서 가장 우선순위가 있는 친척을 부릅니다. 그리고 그 성의 어른들, 장로 10명을 증인으로 딱 세우죠. 이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공식적이고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 법적 효력을 갖도록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는 겁니다. 보아스는 먼저 가장 핵심적인 문제부터 꺼냅니다. 바로 나오미 가문의 땅 문제죠. 그는 다른 친족에게 엘리멜렉의 땅을 살 기회가 있는데 당신이 1순위요 하고 먼저 제안을 해요. 겉으로만 보면 이건 뭐 아주 괜찮은 부동산 투자 기회처럼 들렸을 겁니다. 그런데 여기서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. 그 첫 번째, 친족이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바로 대답해요. 내가 사겠어. 와,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끝나는 것 같았죠. 이대로 가면 보아스랑 룻은 어떻게 되는 거죠? 이야기가 그냥 여기서 비극으로 끝나버릴 것 같은 그런 긴장감이 흐릅니다. 하지만 바로 이 순간 보아스가 진짜 승부수를 던집니다. 이 거래에 숨겨진 진짜 가격표가 뭔지 공개하면서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죠. 보아스가 말합니다. 그런데 말입니다. 이 땅을 사는 건 그냥 땅만 사는 게 아닙니다. 죽은 아들의 아내인 룻과 결혼해서 그 가문의 대를 이어줄 아들을 낳아야 하는 의무까지 포함된 겁니다. 와, 이게 그냥 부동산 거래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한 가문의 운명을 책임져야 하는 엄청난 부담이 딸려온 거죠. 이 말 한마디에 모든 상황이, 모든 계산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. 자, 이 친족의 머릿속이 갑자기 복잡해졌을 거예요. 처음엔 오, 땅이 생기네, 재산이 늘겠군 하고 좋아했겠죠. 하지만 보아스의 말을 듣고 보니 숨겨진 비용이 너무 큰 겁니다.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다? 그럼 그 아들은 법적으로 내 아들이 아니라 죽은 친족의 아들이 돼요. 그럼 그 땅은 어떻게 될까요? 결국 그 아들한테 넘어가게 됩니다. 그러니까 자기 돈은 돈대로 쓰고 땅은 결국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꼴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가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라고 말하면서 거절한 겁니다. 아주 이기적인 계산이었던 거죠. 바로 이 지점에서 두 남자의 길이 완전히 갈립니다. 첫 번째 친족은 뭐 나쁜 짓을 한 건 아니에요. 하지만 자기한테 손해가 되는 착한 일은 피했습니다. 반면에 보아스는 어땠죠? 자기가 손해볼 걸 알면서도 그 의무를 다하고 선을 행하는 길을 선택합니다. 이게 바로 해를 끼치지 않는 소극적인 삶과 손해를 보더라도 선을 행하는 적극적인 삶의 결정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. 자, 이제 갈등은 해결됐고 이 거래가 어떻게 공식적으로 마무리되는지 한번 볼까요?
여기 아주 재미있는 옛날 관습이 하나 등장합니다. 과정을 한번 보세요. 첫 번째 친족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는 이 책임을 포기하겠소 라고 선언해요. 그리고 그 증표로 자기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건네줍니다. 이게 뭐냐면요. 오늘날 우리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. 이 신발을 건네는 행위 하나로 모든 권리가 공식적으로 넘어갔다는 걸 모두에게 증명한 거죠. 그런데요, 이 신발 벗는 행위가 그냥 단순한 계약 절차만은 아니었어요. 여기에는 사실 좀 더 깊고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. 신명기율법을 보면 형제의 대를 이어줄 의무를 거부한 사람은 신벗 기운 자의 집이라는 좀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얻게 된다고 나와요. 그러니까 이 신족은 자기 입으로 나는 내 가족의 책임을 져버린 사람입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낙인을 찍은 셈이나 마찬가지예요. 보아스의 이런 희생적인 선택이 가져온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. 텅 비었던 나오미의 삶이 다시 채워지기 시작해요. 품에 손주인 오벳을 안게 됐고요. 이웃들은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면서 자기 일처럼 기뻐해 줍니다. 한 사람의 친절이 절망에 빠졌던 한 가문을 완벽하게 회복시킨 거죠. 자, 이제 이 한 가족의 이야기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이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더 큰 그림, 더 깊은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 모든 게 과연 그냥 운이 좋아서 일어난 해피엔딩으로 끝난 우연이었을까요? 이 질문을 던져보면 이 이야기 속에 숨겨진 더 깊은 차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. 이 이야기의 핵심을 관통하는 단어가 바로 인애,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입니다. 이 이야기에는 두 가지 차원의 헤세드가 나와요. 하나는 룻과 보아스가 보여준 것처럼 눈에 보이는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사람의 인애고요. 다른 하나는 모든 사건들 뒤에서 보이지 않게 움직이는 하나님의 인애, 즉 섭리입니다. 이 두 가지가 마치 시실과 날실처럼 정교하게 엮이면서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거죠.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. 이야기 내내 마치 보이지 않는 손처럼 느껴지기만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에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. 서술자가 딱 한 문장으로 선언하죠.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.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던 것부터 보아스의 희생적인 친절까지 이 모든 인간들의 선택과 행동이 사실은 더 큰 계획의 일부였다는 걸 암시하는 아주 강력한 한마디입니다. 그리고 이 이야기의 최종 결과, 그 스케일은 정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.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오벳이고요. 오벳은 이새를 낳습니다. 그리고 이새의 아들, 바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히는 다윗 왕이 태어납니다. 와, 결국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의 성문 앞에서 한 남자가 내렸던 그 희생적인 선택이 한 나라의 위대한 왕조를 여는 시작점이 된 겁니다. 이 이야기는 시대를 넘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. 그냥 내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남에게 피해 안 끼치고 사는 걸로 만족해야 할까요? 아니면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어려움에 처한 누군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진짜 책임 있는 삶일까요? 자기 보호와 적극적인 친절. 여러분은 그 경계선 어디에 서 계신가요?